치매 걸린 남편을 며느리에게 맡긴 지 3년. 매일 밤 며느리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수상한 마음에 문을 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남편 덕수의 거친 고함이 안방을 쩌렁쩌렁 울렸고 옥부는 그 힘에 밀려 뒤로 나뒹굴며 엉덩이뼈가 바닥에 찢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허리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옥부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죠. 분명 30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축축해진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바지춤을 잡는 순간 덕수의 눈빛이 맹수처럼 돌변한 겁니다. 덕수는 마치 오물이라도 본 사람처럼 코를 감싸쥐며 베개를 집어 던졌고 옥분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려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했습니다. 영감 나야. 옥분이 50년을 같이 산 당신 마누라잖아. 옥분이 애원하듯 손을 뻗었지만 덕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옥분의 손등을 찰싹 때려냈습니다. 어디서 모르는 여자가 들어와서 내 몸을 만져? 나가.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까 당장 내 방에서 나가란 말이야. 그 말은 옥분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50년을 한 이불 덮고 살며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길렀는데 이제 와서 냄새나는 낯선 할망구 취급이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3년 전 금쪽 같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남편이 곁에서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었지만 지금 옥분에게 남은 건 기억을 잃고 자신을 경멸하는 낯선 남자뿐이었으니까요. 옥분은 떨리는 무릎을 짚고 겨우 일어섰지만 덕수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옥분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무거운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지은이 양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든 채 들어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볼에 달라붙은 것을 보니 퇴근하자마자 시장을 봐서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신발을 벗다 말고 엉거주춤 서 있는 옥분과 난장판이 된 안방을 번갈아 보더니 조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어요. 장바구니가 바닥에 뒹굴며 파와 두부가 쏟아져 나왔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옥분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또 그러셨어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닿았지만 옥분은 그 손길이 왠지 모르게 거북하고 불편해서 슬그머니 팔을 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금까지 악기처럼 날뛰던 덕수의 표정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덕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며느리에게 달려들었고 지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마치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처럼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에게는 닿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며 질색을 하더니 며느리의 손은 보물단지라도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왔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저 할망구가 자꾸 나를 만지려고 해. 덕수는 옥분을 손가락질하며 며느리에게 고자질을 했고 그 목소리에는 옥분에 대한 혐오와 며느리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난처한 표정으로 옥분을 힐끔거렸지만 덕수를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듯 익숙하게 덕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보통 며느리라면 시아버지가 여보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상황에 기겁하고 물러섰겠지만 지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전문가답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봐오느라 늦었어요. 많이 무서우셨어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지은은 덕수의 눈높이에 맞춰 다정하게 속삭였고 덕수는 그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응석을 부렸습니다. 옥부는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사후에 시아버지를 직접 모시겠다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만 해도 옥부는 며느리의 효심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효도가 아니라 며느리가 가진 전문 지식이라는 무기로 시어머니를 밀어내고 안방마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의지하고 있었고 옥부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옥부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나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과 가슴 속의 우라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옥분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옥분이 새벽부터 고아낸 사골국과 지은이 사온 반찬들이 올라왔지만 덕수는 옥분이 끓인 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며느리가 숟가락에 올려주는 반찬만 받아 먹으며 연신 싱글벙글했고 옥분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며느리의 등 뒤로 숨는 겁니다. 밥이나 먹어. 노망이 나도 곱게 나야지. 며느리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옥분이 참다 못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르자 지은이 재빨리 덕수의 귀를 막으며 옥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아버님, 뇌세포가 더 다치신다고요. 치매 환자는 감정에 예민하니까 화내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그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이 옥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는 무식해서 환자를 다룰 줄 모르니 빠지세요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너 잘났다. 너는 자격증 있어서 시애비 잘 다뤄서 좋겠구나. 나는 무식해서 남편 병이나 키우는 할망구지. 안 그러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머니 힘들까봐. 됐다. 꼴 보기 싫으니 치워라. 옥부는 먹던 밥그릇을 싱크대에 처박으며 거칠게 설거지를 시작했고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사이로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덕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옥분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죽은 아들은 3년이 지나도록 꿈에 한 번을 안 나타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며느리를 붙잡고 히히덕거리고 있으니 옥분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지만 덕수는 안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어린아이처럼 발버둥을 쳤습니다. 싫어. 나는 내 마누라 방에서 잘 거야. 저 냄새나는 할망구 방에는 죽어도 안 가. 덕수는 며느리의 방문 고리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늘어졌고 지은은 난처한 얼굴로 덕수를 달랬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제 방이에요. 아버님은 어머니랑 안방에서 주무셔야죠. 싫어. 여기가 내 마누라 방이잖아. 옥분이 방이잖아. 덕수에게는 젊은 며느리가 옥분이었고 진짜 옥분은 낯선 할망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열었고 덕수는 옥분을 향해 메롱하고 혀를 내밀더니 승리자처럼 며느리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진정되시면 모시고 나올게요. 죄송해요. 지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옥분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달칵!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옥분의 귀에 천둥처럼 꽂혔고 그 소리는 마치 옥분과 남편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단절의 신호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문을 못 열게 하려고 잠근 것이겠지만 옥분의 눈에는 두 사람이 밀실에 갇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옥분은 분을 사기며 빨래 바구니를 거칠게 뒤적였습니다. 며느리가 벗어놓은 옷이라도 세탁기에 넣으려고 지은의 카디건을 집어들던 순간 옥분은 동작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평소에 쓰는 은은한 화장품 냄새도 아니었고 섬유유연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성용 목욕탕 앞을 지나가면 나던 싸구려 스킨 냄새, 그것도 코를 찌르듯이 독하고 진한 남자 냄새가 며느리의 옷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카디건을 코에 갖다 대보았습니다. 분명히 남자 스킨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쓰지도 않는 아주 옛날 아저씨들이나 쓰던 쾌남 같은 독한 냄새였습니다. 남편 덕수는 평생 로션도 끈적거린다며 안 바르는 사람이었고 죽은 아들도 이런 냄새는 싫어했습니다. 며느리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시아버지만 돌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진한 남자 냄새를 묻혀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생각이 옥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요양보호사 실습을 나간다며 밖으로 돌 때 남자를 만난 걸까? 아니면 집에 남자를 끌어들인 걸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옥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 옷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옥분은 홀린 듯이 며느리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리던 덕수의 칭얼거리는 소리나 며느리의 달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옥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지지직, 지직. 아주 미세하게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소음이 들려왔고 그 소음 사이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해요. 옥분 씨, 정말 사랑해. 옥분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분명히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덕수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죽은 아들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약간 느끼하면서도 낯간지러운 말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며느리의 나지막한 흐느낌 소리. 며느리 방에 시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간 옥분의 눈에 거실 장식장에 놓인 죽은 아들의 영정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옥분의 눈에는 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의 핏물이 마르기도 전에 그것도 시아버지가 있는 방에서 며느리가 딴 남자를 들였다고 생각하니 옥분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아들을 두고. 옥분은 부들부들 떨며 주방으로 달려가 몽둥이처럼 쓸 수 있는 빗자루를 찾아들었습니다. 이 방문을 부수고서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방 안에 도대체 어떤 놈이 숨어 있는지,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질 듯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렸지만 옥분의 가슴속에서 치미는 천둥 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온 사랑해요라는 그 낯간지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마치 발목에 무거운 족쇄라도 채워진 것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며느리가 낯선 사내와 뒹굴고 있다면, 아니면 치매에 걸린 남편을 구석에 몰아놓고 외간 남자와 히히덕거리고 있다면 옥부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다시금 옥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이 죽으니 집안에 마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구나. 옥분은 터져 나오려는 통곡을 삼키며 비틀거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은 시아버지가 있는 방에서 딴짓을 하고 있다니 이건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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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는 소리에 옥분은 소스라치게 놀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거친 빗소리 사이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누이 미자였습니다. 엄마, 안에 있어? 문 안 열어주고 뭐해? 나 다 졌잖아. 옥분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도어록을 열자마자 비바람과 함께 미자가 들이닥쳤고 미자는 젖은 우산을 현관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니, 배를 5번이나 눌렀는데 뭐하느라 이제 나와? 귀 먹었어? 미자는 옥분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젖은 옷을 털어대기 바빴지만 옥분은 그런 딸의 타박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딸이 와준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을 함께 확인해 줄 증인이 필요했으니까요. 미자야, 너 잘 왔다. 내가 지금 손이 떨려서. 그제야 옥분의 상태를 본 미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퉁퉁 부은 눈, 파랗게 질린 입술, 그리고 손에 꽉 쥐어진 낡은 빗자루까지. 뭐야? 엄마 울었어? 왜 그래? 올케가 또 아빠 핑계대고 엄마 구박했어? 아니면 아빠가 또 엄마 때렸어? 미자는 대답도 듣지 않고 신발을 벗어 던지며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올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미자였기에 옥분의 모습만 보고도 며느리 타심을 직감한 겁니다. 옥분은 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자야, 너 올케가 저 방에 남자를 숨긴 것 같다. 순간 거실에는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남자?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올케가 아무리 여우 같아도 시애비 있는 방에 남자를 숨겨? 그게 말이 돼? 내가 들었다니까. 분명히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 사랑한다느니 옥분 씨라느니 아주 낯 뜨거운 소리를 해대고 있었다고. 옥분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미자는 엄마가 노망이 난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였지만 옥분은 딸을 끌고 빨래 바구니 앞으로 갔습니다. 너가 못 믿겠으면 이걸 한번 맡아봐라. 옥분은 빨래 바구니 맨 위에 놓여있던 며느리의 회색 카디건을 집어 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맡아봐. 이게 과부 혼자 사는 집에서 날 냄새냐? 미자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카디건을 받아들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초도 안 되어 미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완전 아저씨 스킨 냄새잖아. 그렇지? 내 코가 잘못된 게 아니지? 이거 옛날에 아빠가 쓰던 쾌남인가 뭔가 하는 그 독한 스킨 냄새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줘도 안 쓰는데. 미자는 다시 한번 옷에 코를 박고 냄새를 확인하더니 이번에는 혐오감 가득한 눈으로 굳게 닫힌 며느리의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대박! 엄마 말이 맞네. 아빠는 이제 로션도 끈적거린다고 안 바르잖아.
오빠도 생전에 이런 냄새 싫어했고, 그럼 이 냄새 주인은 누구야?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옥부는 가슴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기가 막혀서 아들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가 고팠던 거야? 그것도 내 집에서, 내 남편 앞에서? 엄마, 일단 진정해.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지. 냄새만 가지고는 저 여우 같은 올케가 발뺌하면 그만이야. 미자는 옥분을 부축해 소파에 앉혀두고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금살금 며느리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옥분도 숨을 죽이고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며 집안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두 모녀의 온 신경은 저 문 너머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빗소리가 잦아든 틈을 타방 안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지직, 지직,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옥분 씨,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미자는 입을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들었어? 이거 젊은 남자 목소리 맞네. 그것도 아주 느끼하게 작업을 걸고 있는데? 그래, 내가 뭘 했어. 저것들이 지금 아픈 너 아빠를 구석에 처박아 두고 연애질을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빠 목소리는 절대 아니고 오빠 목소리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놈이야? 미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거실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옥분의 화장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혹시 없어진 거 없어? 올케가 남자 만나러 다니려면 돈도 필요하고 치장도 했을 거 아니야. 폐물암 확인해 봤어? 폐물암은 장롱 깊숙이 있어서 못 건드렸을 텐데. 아, 그러고 보니 내 분첩이 안 보이더라. 분첩? 그래,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자개 분통 말이야. 그 안에 든 분이 30년은 된 거라 냄새가 독특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둔 건데 며칠 전부터 그게 안 보이더구나. 그거 엄마가 아끼는 거잖아. 그걸 올케가 가져갔다고? 미자는 이번에는 욕실 앞 빨래통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젖은 수건과 속옷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미자는 마치 쓰레기 더미를 뒤지듯 빨래를 헤집었습니다. 찾았다. 엄마, 이것 봐. 미자가 집어든 것은 옥분이 반일할 때나 입던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와 낡은 보라색 남방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옷이잖아. 근데 왜 올케 빨래랑 같이 섞여 있어? 옥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내 옷을 입고 내 분을 바르고 남자랑 놀아나는 거야? 와, 진짜 소름 끼친다. 변태 아니야? 왜 시어머니 옷을 훔쳐 입어? 남자가 그런 취향인가? 미자의 추리는 거침이 없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옥분의 의심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건 100%야, 엄마. 올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다고 했지? 내가 들었는데 요양사들이 노인들 수면제 먹여서 재우는 수법 많이 쓴대. 아빠 재워놓고 그 방을 아지트 삼아 남자랑 뒹구는 거야. 옥부는 눈앞이 캄캄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던 게 치매 시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니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피 섞인 가족도 하기 힘든 수발을 든다며 칭찬했던 자신이 바보 천치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짐승만도 못한 년한테 장가를 가서 옥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냉정했습니다. 엄마,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내가 아는 용한 보살님이 있는데 당장 오라고 해야겠어.
보살님은 왜? 저 방에 귀신이 씌었든 남자가 숨었든 아주 끝장을 봐야지. 그냥 문 열었다가 남자가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어쩔 거야? 남자 힘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 미자는 옥분이 말릴 새도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살님, 나 미자야. 지금 당장 우리 엄마 집으로 좀 와줘. 급해. 사람 죽게 생겼어. 옳게 방에 잡기가 든 것 같아. 밖에서는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며 집안을 뒤흔들었고 옥분의 집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겼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와 함께 험상궂은 표정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자가 부른 무당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한복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온 무당은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더니 대뜸 며느리의 방문을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네. 저 방에 남자가 있어. 산 놈인지 죽은 놈인지 음기가 아주 가득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 소리에 옥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점쟁이 입에서조차 남자가 있다는 말이 나오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살님, 그럼 어떡해요? 저 방에 우리 남편이 있어요. 치매 걸린 노인이 있다고. 당장 문을 따야지. 안 그러면 집안 남자씨가 말라버릴 거야. 이미 하나 죽었지? 남은 하나도 잡아먹힐 판이야. 이미 하나 죽었다는 말에 옥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맞춘 것입니다. 당장 문 따. 열쇠 가져와. 무당은 품에서 요란한 방울을 꺼내 딸랑거리며 흔들기 시작했고 미자는 부엌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엄마, 열쇠 어딨어? 내가 오늘 저녁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거야. 아빠한테 약 먹이고 남자랑 뒹구는 꼴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집안은 순식간에 구판이라도 벌어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거리고 천둥이 치는 가운데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철컥! 옥분이 열쇠를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며느리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은이 사색이 된 얼굴로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형님,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아버님 놀라시잖아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모습이었는데 옥분의 눈에는 그 모습이 방금까지 남자와 격렬하게 뒹굴다 나온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은의 몸에서는 아까 맡았던 그 독한 남자 스킨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죠. 이 더러운 년, 비켜라. 너 서방질 현장을 덮치러 왔다. 미자가 들고 있던 소금 바가지를 지은의 얼굴에 획 뿌렸습니다. 아!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지만 문 앞을 가로막은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팔을 벌려 문틀을 꽉 잡고 버텼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 들어가요. 아버님, 아버님 지금 겨우 진정하셨단 말이에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지은의 필사적인 저항은 옥분의 눈에 숨겨둔 남자를 지키려는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기둥서방을 도망시키려는 수작이라고 확신했죠. 비키지 못해? 너가 자격증 핑계로 시애비 방패 삼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저 안에 놈팡이 숨겨놨지? 옥부는 빗자루를 치켜들었고 무당은 옆에서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며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나와라. 이유무라. 썩 나오지 못해. 남편 잡아먹고 시애비까지 잡아먹을 년. 방 안에서는 덕수의 겁에 질린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살려줘. 안 돼. 저리 가. 그 비명은 옥분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며느리가 기어이 남편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 옥분은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놔라.
내 남편 살려내야겠다. 경찰 부르기 전에 비켜. 어머니, 제발요. 문 열면 안 돼요.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지은이 옥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며 울부짖었지만 옥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번쩍하고 치는 번개가 거실을 하얗게 비췄고 그 순간 옥분은 며느리의 찢어진 난방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멍자국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입술로 빤 듯한 붉은 자국.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옥분의 눈은 분노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옥분의 비명 같은 고함에 거실이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의 순간 며느리의 하얀 목덜미에 선명하게 찍힌 그 붉은 자국은 옥분의 눈에 음란한 낙인처럼 박혔거든요. 누가 봐도 입술로 빨아들인 듯한 자국이었고 방 안에서 들려오던 젊은 남자의 느끼한 목소리와 겹쳐지자 옥분의 이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은이 목덜미를 손으로 감싸며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미자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무슨, 딱 걸렸네. 아빠한테 수면제 먹여놓고 그놈이랑 뒹굴다가 생긴 거잖아. 이 더러운 년. 미자가 소금 바가지를 든 채 지은에게 달려들었고 무당은 마치 악기를 쫓듯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며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퇴, 물러거라. 마귀가 들었구나. 시애비 방에서 서방질을 하는 요무라. 따가운 소금 알갱이가 지은의 얼굴과 눈을 때렸지만 지은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방문 앞을 막아선 두 팔을 절대 내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님 들으세요. 지금 자극하면 큰일 난다고요. 웃기고 있네. 자극은 너가 하고 있겠지. 비켜. 당장 그놈 얼굴 좀 보자. 미자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옥분도 빗자루를 든 채 합세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으악, 안 돼. 저리 가. 방 안에서 덕수의 찢어지는 비명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기 직전의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그 소리에 옥분은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영감, 나야. 내가 구해줄게. 옥분이 문고리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지만 문은 야속하게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옥분의 앞을 가로막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옥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아버님, 지금 선망 증세 오셨어요. 지금 문 열고 낯선 사람들 들이닥치면 아버님 쇼크 와요. 거품 물고 쓰러지실 수도 있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망? 그게 뭔데? 너가 지금 유식한 척하면서 시간 끄는 거잖아. 미자가 씩씩거렸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뇌가 엉켜서 헛것을 보는 상태예요. 지금 아버님 눈에는 형님도 무당 아주머니도 다 저승사자로 보인다고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진정시킬 테니까 다들 좀 물러가 계세요. 지은의 기세가 워낙 맹렬해서였을까요? 천하의 미자도 기세등등하던 무당도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분 역시 쇼크가 와서 쓰러진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고요. 지은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방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안에서 쾅 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열어. 아, 최지은. 미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다시 덕수를 달래는 지은의 목소리와 지직거리는 기계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두야. 저걸 어쩌면 좋아. 옥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당은 혀를 차며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방울을 딸랑거리기 시작했죠.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 방에 다리를 튼 구렁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네. 아주 지독해. 무당의 불길한 말에 옥분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품 물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데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이 옥분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엄마, 일단 물 좀 마셔. 내가 저녁 나올 때까지 여기서 밤을 새워서라도 지킬 테니까. 미자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오는 사이 옥부는 터질 듯한 가슴을 진정시키려 안방 화장대로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청심환이라도 찾아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약통을 찾던 옥분의 시선이 화장대 거울 앞에 멈췄습니다. 옥분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화장대 한 구석, 옥분이 가장 아끼던 자개 분통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디 갔지? 그 분통은 옥분이 30년 전 남편 덕수가 출장 다녀오며 사다 준 미제 코티분을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생산도 안 되는 귀한 것이었고 덕수가 젊은 시절 우리 마누라 뽀얀 얼굴에 바르니 선녀 같네 하며 좋아했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혹시 바닥에 떨어졌나 싶어 허리를 굽히던 옥분의 눈에 의자 밑에 처박혀 있는 빨래 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미자가 며느리 냄새를 맡겠다며 뒤집어 엎어놓은 빨래 더미 속에서 옥분은 익숙한 색깔을 발견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밭일할 때나 입던 무릎이 툭 튀어나온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와 보라색 남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옥분은 옷을 집어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 낡아서 버리려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현관 앞에 내놨던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며느리의 빨래 바구니 속에, 그것도 며느리의 속옷과 뒤섞여 있는 걸까요? 순간 신우이 미자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변태 아니야? 왜 시어머니 옷을 훔쳐 입어? 옥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라진 30년 전의 분통, 그리고 며느리 빨래통에서 나온 자신의 헌옷, 옥분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끔찍했습니다. 설마 흉내를 내는 거냐? 옥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 검버섯이 핀 볼, 숱이 빠져 휑한 머리. 남편 덕수가 냄새난다. 저리 가라 하며 밀쳐냈던 그 늙은 여자의 모습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너가 감히 나를 놀려? 옥분은 며느리가 방 안에서 옥분의 헌옷을 입고 옥분의 분을 바른 채 젊은 남자와 낄낄거리며 시어머니 흉내를 내고 있을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는 무식해서 몰라요 하던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 옥부는 며느리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을 기억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주저주저하며 다가왔었죠. 어머니, 저기 아버님이요. 그때 옥부는 거울을 보며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어가는 게 서러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영감이 나를 못 알아보는 게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며느리의 눈빛은 죄책감이 아니라 경멸이었던 것 같습니다. 늙은 게 죄지. 내가 젊은 남자랑 노는 게
뭐 어때서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옥분의 손에 들린 헌옷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격증이라는 알량한 기술로 남편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옥분의 추억과 존재마저 훔쳐가서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약 찾았어? 미자가 물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가 옥분의 살기 어린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의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조금 전의 슬픔이나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도둑년을 향한 서리빨 같은 증오였습니다. 미자야. 옥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소금 더 가져와라. 저 문 오늘 내가 부순다. 옥분은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헌옷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금 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며느리가 자신의 옷을 입고 남편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한번 천둥이 쳤고 옥분의 결심은 태풍처럼 굳어졌습니다. 거실 한구석에서는 무당이 쌀을 허공에 뿌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미자는 팔짱을 낀 채 도끼 눈을 뜨고 며느리의 방문을 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옥분은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자신의 헌옷을 다시 주워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껍데기를 훔쳐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뼈가 시리는 것 같았지만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쇼크 와서 쓰러지세요. 라며 울부짖던 지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억지로 문을 열었다가 남편이 거품이라도 물고 쓰러지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옥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부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칵 굳게 닫혀있던 방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과 미자 그리고 무당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꽂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는데 그 몰골이 가관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촌스러운 보라색 남방 단추는 2개나 풀어 헤쳐져 있었으며 땀에 젖은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서 누군가와 격렬한 몸싸움이라도 벌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은 거실에 있는 사람들은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 최지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자가 소리를 쳤지만 지은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니 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은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난리통에 부엌에는 왜 나온 걸까요? 남편이 아프니 물수건이라도 가지러 나온 걸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 밥이라도 차려 먹으려는 걸까요?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낸 물건을 본 순간 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초록색 병. 그것은 마시다 남은 소주병이었습니다. 지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소주병을 쟁반에 올리더니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에서 데워놓았던 파전 접시를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부쳐 먹으려고 옥분이 며칠 전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바로 그 파전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과 기름 냄새 진동하는 파전. 누가 봐도 영락없는 술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자도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지금 술상을 차리는 거냐? 옥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치매약을 한 주먹씩 먹는 시아버지에게 술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뇌가 녹아요. 라고 옥분에게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있다는 며느리가
그것도 한밤중에 시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술장을 봐서 들어간다니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거나 아니면 방 안에 숨겨둔 남자와 술판을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옥분의 눈에는 이제 며느리가 사람이 아니라 악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쟁반을 들고 돌아서는 순간 옥분은 사나운 아모랑이처럼 달려가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너 인연, 제정신이야. 옥분이 쟁반을 엎어버릴 기세로 소리치자 쟁반 위의 소주잔이 달그락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비키세요,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은 며느리의 눈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은커녕 텅 빈 눈동자에는 지독한 피로와 알 수 없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키라니, 너 지금 그 술 들고 어디 가려는 거야? 너 시애비한테 먹이려고.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방 안에 숨겨둔 놈이랑 마시려는 거냐? 아니면 너 시애비 명 재촉하려고 사약이라도 들고 가는 거냐? 옥분이 지은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이자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거예요. 뭐,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아버님은 난동 부리시지, 형님은 사람을 잡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한잔하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됐어요. 지은은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옥분을 어깨로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기가 막혀서. 아,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미자가 뒤늦게 달려와 지은의 등짝을 후려치려 했지만 지은은 잽싸게 방문을 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다시 한번 문이 닫히고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엄마 봤어. 저 뻔뻔한 눈빛 봤냐고. 힘들어서 술을 마셔. 시애비 병수 바란다는 년이 술 처먹고 주정이라도 부리겠다는 거야. 미자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옥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지은은 원래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아이였습니다. 제사 때 음복 한 잔만 해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쓰러지던 아이가 맨정신으로 못 버티겠다며 깡소주를 병째 들고 들어간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옥분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자, 옥분아, 한 잔 받아라.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엔 파전에 소주가 최고지. 그것은 남편 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보. 당신도 한 잔 받으세요. 쭉 드세요. 뒤이어 들리는 며느리의 상냥한 목소리, 그리고 쨍하고 잔이 부딪히는 건배 소리. 옥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에, 진짜 먹이고 있어. 며느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시려는 게 아니라 치매 걸린 시아버지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들었어. 아빠한테 술 주는 거 맞지? 저거 미친년 아니야. 약 먹는 노인네한테 술을 먹여. 저거 아빠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잖아. 미자의 말이 옥분의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최악의 형태로 맞춰졌습니다. 며느리 방에서 나던 남자 스킨 냄새,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술판까지. 어쩌면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잠재우려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야 방 안에 숨겨둔 남자와 마음 놓고 뒹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시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만들어서 빨리 저 세상으로 보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패륜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 너 아빠 오늘 밤 못 넘긴다. 옥분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쇼크니 선망이니 하는 며느리의 핑계에 놀아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 방 안에서는 살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미자야, 일일이에 신고해라. 노인 학대로 당장 신고해. 진짜 경찰 불러. 그래, 경찰 부르고 구급차도 불러. 내가 오늘 저녁 콩밥을 먹이고 말 테다. 옥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남편이 제정신일 때 쓰던 공구함을 꺼내기 위해서였죠. 열쇠로도 안 열린다면 문고리를 부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발에 무언가가 툭 하고 채였습니다. 며느리가 아까 소주병을 꺼낼 때 떨어뜨린 것인지 식탁 및 쓰레기통 옆에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무심코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할 때 쓰던 노트 찢어진 조각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옥분의 숨이 턱하고 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삐뚤빼뚤하게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떨리는 필체로 적힌 글씨. 그것은 며느리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덕수의 필체였습니다. 도망쳐. 옥분이한테 가. 단 2마디. 종이는 눈물에 젖었다 마른 듯 쭈글쭈글해져 있었고 글씨는 잉크가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옥분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도망쳐라니. 누구한테 도망치라는 걸까요? 며느리한테서. 그리고 옥분이한테 가라는 건 제발 아내인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구조 요청이 아닐까요? 미자야, 이것 좀 봐라. 너 아빠가 살려달란다. 옥부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저 방 안에서 며느리에게 감금당해 술을 강제로 받아 마시며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쪽지까지 썼는데 며느리가 그걸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이 나쁜 년, 천벌을 받을 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냄새난다고 쫓아낸 게 아니라 며느리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던 겁니다. 영감,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옥부는 공구함에서 묵직한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굳게 닫힌 며느리의 방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쾅 하고 터졌지만 방문을 부수러 가는 옥분의 발소리가 더 크고 무겁게 집안을 울렸습니다. 옥분은 공구함에서 꺼낸 묵직한 망치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망치의 차가운 쇠 느낌이 옥분의 손에 전해졌지만 옥분의 정신은 오직 방문 너머의 남편에게만 꽂혀 있었습니다. 너 아빠가 살려달란다. 미자는 엄마가 망치를 꺼내 들자 혼비백산하여 전화를 끊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망치는 안 돼. 문 부수면 어떡하려고. 그냥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자. 시끄럽다. 너 아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경찰이야. 전현이 술 먹이고 꼬셔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옥부는 딸의 만류를 뿌리치고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 방문은 마치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남편을 가둔 악마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하늘을 찢을 듯 쾅 하고 울려 퍼졌고 옥부는 결연한 눈빛으로 문고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영감, 나 여기 왔다. 내가 당신 구해줄게. 옥부는 망치를 높이 들어 문고리를 향해 내리치려던 순간 방 안에서 다시 한번 덕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악, 이 바보야. 이거 풀어. 옥부나, 나 무서워. 그 비명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망치를 문고리 옆에 자물쇠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쾅! 쇠가 부서지는 굉음이 집안을 뒤흔들었고 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당은 구판을 멈추고 겁에 질린 채 방울을 들고 굳어버렸죠. 옥부는 부서진 문고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무너지고 문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옥부는 빗자루 대신 망치를 든 채 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자도 비명과 함께 엄마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년아, 너가 감히 내 남편을. 옥분의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술판을 벌이고 있는 끔찍한 광경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광경은 옥분이 상상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술판은커녕 방 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전쟁터였습니다. 가구들이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고 이불은 갈기갈기 찢겨져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던 책상과 의자는 넘어지고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넋이 나간 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고 방 안에 있던 사람은 덕수와 지은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덕수는 침대 헤드에 붉은 밧줄로 양팔이 묶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혀진 채 상체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밧줄은 덕수의 손목과 침대 기둥을 연결하고 있었는데 전문가가 묶은 듯 매듭이 정교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아빠를 묶었어. 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학대다. 엄마 신고해. 전현이 아빠를 묶어놨어. 미자의 말처럼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노인 학대의 현장이었습니다. 소주병과 파전을 들고 들어와 남편에게 술을 강권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핑계로 밧줄로 묶어놓은 겁니다. 옥부는 손에 든 망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은의 모습이 옥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아 덕수의 두 발목을 온몸으로 짓누르고 있었는데 머리는 완전히 산발이 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촌스러운 보라색 남방은 덕수에게 뜯겼는지 어깨 쪽이 완전히 찢어져 있었고 온몸은 땀과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투를 막 끝낸 전사처럼 처참한 몰골이었고 그녀의 팔뚝에는 선명하게 찍힌 이자국과 붉은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옥분이 문을 부수는 소리에 덕수의 정신이 더욱 혼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덕수는 눈에 초점을 잃은 채 온몸의 힘을 동원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놓으라고. 나를 해치려는 거지. 이 마녀야. 덕수는 묶인 손목을 빼내려 격렬하게 몸부림쳤고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피하지 않고 덕수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버텼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흥분하시면 안 돼요. 힘 빼세요. 지은은 억지로 힘을 주어 덕수의 발을 누르다가 순간 힘이 빠졌는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덕수가 온 힘을 다해 며느리의 팔뚝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지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지은은 꽉 문 덕수의 입을 억지로 떼어내지도 못하고 고통을 그대로 감수했습니다. 옥부는 그 끔찍한 광경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학대 현장이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며느리가 남편을 밧줄로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다시 집어들려 했지만 그때 덕수가 물고 있던
며느리의 팔뚝을 놓더니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분아, 살려줘. 나 저 여자 무서워. 너 마누라가 나를 죽이려고 해. 옥분아. 그 순간 방 안에서 다시 한번 지지직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침대 옆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 그것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아, 옛 노래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그 노래는 옥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가장 좋아했고 덕수가 연애 시절 밤마다 담벼락 밑에서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봄날은 간다. 그것은 옥분이 노래방에 가면 반드시 불렀던 옥분의 18번이었습니다. 노래가 들리자 거짓말처럼 덕수의 몸부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덕수는 눈에 가득했던 살기를 거두고 귀를 기울이며 노래에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피가 흐르는 팔을 쥐고도 덕수의 발목을 놓지 않은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것은 옥분이 젊었을 때 부르던 창법과 똑같았습니다.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목에 핏줄을 세우고 처절하게 노래를 부르는 며느리. 옥분은 문턱에 선 채 망치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 장면은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사적인 사투이자 덕수를 살리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따라 부르는 노래는 옥분의 노래였고 며느리가 입은 찢어진 옷은 옥분의 헌 옷이었으며 며느리의 몸에서 진동하는 스킨 냄새는 덕수가 좋아했던 향수였습니다. 모든 것이 옥분, 바로 젊은 시절의 옥분을 재현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의심과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온몸의 힘이 스르륵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노래가 끝나자 덕수가 침대에 기대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덕수는 힘겹게 묶인 손을 움직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휴지 조각 하나를 꺼내 피 묻은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내가 꽃을 못 사서 미안해. 덕수가 며느리에게 쥐어준 것은 휴지를 꼬깃꼬깃 접어 만든 조잡한 종이꽃이었습니다. 울지 마. 옥분아. 당신 늙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 슬퍼. 덕수는 며느리 젊은 아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옥분은 며느리의 등 뒤에서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치매 속에서도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을 낯선 할망구로 밀쳐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겠다던 30년 전의 사랑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의 손에 들려있던 망치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분은 손에서 망치가 떨어지는 굉음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 덕수의 모습, 며느리의 피 묻은 팔, 그리고 손에 쥐어있던 조잡한 종이꽃까지.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옥분의 귓가에 울렸고 옥분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옥분마저도 잊고 있었던 결혼기념일을 남편은 치매 속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날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할망구라며 쫓아낸 것이 아니라 젊은 아내를 지켜주겠다던 30년 전의 맹세에 덕수는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덕수가 옥분이 주저앉은 문 쪽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옥분아, 저기 저 할머니가 울고 있잖아. 덕수는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저 할머니 밥 좀 챙겨드려. 왜 저렇게 슬피 울어? 불쌍한 분이다. 남편에게 옥분은 마누라가 아니라 불쌍한 낯선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옥부는 그 모진 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남편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이었으니까요. 미자는 그 순간조차도 이성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들었지? 전현한테 살려달라고 쪽지 쓴 거 맞잖아. 아빠가 전현한테 묶여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잖아. 미자는 망연자실한 옥분을 재촉했습니다. 옥분은 겨우 힘을 내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여전히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가 말해봐라. 이게 대체 무슨 짓이니? 옥분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바닥을 기는 듯한 처절한 슬픔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와 눈물, 땀이 뒤섞여 엉망이 된 얼굴, 옥분의 헌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은은 묶인 덕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풀자마자 덕수는 다시 발작할 듯 몸을 떨었습니다. 가지마. 옥분아. 저 할망구한테 가지마. 덕수는 며느리의 찢어진 남방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지은은 덕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고 피가 흘러 흥건해진 팔뚝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침대 옆에 놓인 요양보호사 전문 서적을 힘겹게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아버님을 위해서요. 이 모든 행동은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기술로 남편을 밧줄로 묶어놓고 술 먹이고 바람났다는 냄새를 풍긴 거니 옥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님은 저를 당신의 젊은 아내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인정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인정요법? 네. 치매 환자가 믿는 세계를 부정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너 아내야라고 말씀하시면 아버님은 늙어버린 현실에 충격을 받고 뇌세포가 더 빨리 파괴될 수 있어요. 저희가 말리는 건 오직 아버님의 병이 심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매일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나 늙는 모습이 너무 싫다. 옥분이는 예쁜 모습만 봐야 하는데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고 예전의 어머니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이 잔인한 말을 어머니께 어떻게 전해요. 제가 욕을 먹고, 제가 매를 맞고, 제가 학대범으로 몰리고 말지. 옥분은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쫓아낸 이유가 바로 늙음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그것은 혐오가 아니라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이기 싫어했던 남편의 마지막 존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느라 늙어버린 자신을 남편은 있는 한이 있어도 추하게 대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옥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미자는 그 옆에서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툴툴거렸습니다. 뭐야? 인정요법? 그럼 밧줄은 뭐야? 아빠가 며칠 동안 저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잖아. 이건 학대라고. 지은은 찢긴 팔을 들어 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명한 입자국과 피가 엉겨붙어 끔찍한 상처였습니다. 형님, 아버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흉기를 찾으셨어요. 당신이 어머니나 저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잠깐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저한테 직접 부탁하셨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아내고 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옥분아, 내가 짐승이 되기 전에 나를 묶어다오. 늙은 옥분이한테 짐승처럼 굴기 싫다고. 이 밧줄은 아버님의 마지막 이성이자 존엄이었어요. 학대가 아니라요. 저는 전문가로서
아버님이 안전하게 억제되는 매듭법을 썼고 계속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옥부는 그제야 며느리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멍 자국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사의 흔적이 아니라 발작하는 시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남편의 존엄과 어머니를 지켜낸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옥부는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질투하고 미워했던 냄새와 옷, 밧줄, 모든 것이 남편의 숭고한 사랑과 며느리의 희생이었다니. 옥부는 기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망치가 떨어진 바닥을 기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라. 옥부는 피로 엉망이 된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나는 너가 죽은 우리 아들 버리고 딴 남자랑 놀아나는 줄 알고 나는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들의 핏물도 안 말랐는데 내가 무슨 짓을. 어머니, 저도 아버님께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이 스킨 냄새는요. 죽은 그이가 쓰던 거잖아요. 아버님이 아들 냄새 맡으면 좋아하셔서 저도 그이가 보고 싶어서 뿌렸어요. 지은의 마지막 고백에 옥부는 오열했습니다. 외도의 증거라 믿었던 스킨 냄새는 아들을 향한 며느리의 가장 지극한 그리움의 증거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움과 효심에서 비롯된 눈물겨운 연극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옥분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밧줄은 심했잖아. 며느리가 너무 유세 떠는 거 아니야. 아빠 유산 다 가로채려고 저러는 거잖아. 빨리 경찰 불러서 전현 당장 끌어내. 미자는 옥분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덕수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덕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미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덕수는 며느리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구판을 벌인 미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가 감히 우리 옥분이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썩 나가. 너깟 것이 우리 옥분이 방에 발 디딜 곳은 없어. 내 유산은 모두 우리 며느리 몫이야. 한 푼도 못 준다. 당장 이 돈으로 우리 며느리 보약이나 지어줘라. 덕수는 침대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 미자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미자는 악비명을 지르며 베개를 맞고 현관으로 도망쳤습니다. 덕수는 며느리에게서 시선을 돌려 문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옥분을 향했습니다. 옥분아,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내가 옥분이한테 꽃 사준 거 저 할머니 갖다 줘라. 울지 말라고 해. 지은은 눈물범벅이 된 채 옥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지금도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세요. 덕수의 마지막 고통은 폭풍우가 휩쓸고 간 집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돈 때문에 며느리를 학대범으로 몰았던 미자는 남편 덕수의 단호한 유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도망치듯 현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당 역시 겁에 질려 방울을 챙겨들고 뒤따라 도망쳤죠. 현관문이 쾅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망치와 빗자루 그리고 부서진 문짝 파편들만 뒹굴었고 옥분과 며느리 지은만이 남아 처참한 폐허 속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바닥을 기어 며느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치에 맞아 부서진 문틀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무릎이 바닥에 흩어진 파편에 찔려 따끔거렸지만 지금 옥분에게 그따위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가야, 이 못난 시애미를 용서해라. 옥분은 지은의 피 묻은 팔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며느리의 상처를 만지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오해와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버님만 진정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은은 고통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달랬지만 옥부는 지은의 팔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입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퉁퉁 부어오른 그 끔찍한 상처가 옥분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으로 박혀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찢어진 남방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는 시아버지에게 뜯기고 소금 세례를 맞으며 구판에 시달린 며느리의 팔은 온통 시퍼런 멍투성이었습니다. 그 멍들은 며느리가 그동안 홀로 견뎌온 전쟁 같은 시간들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부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지은의 손은 한때 곱고 부드러워 옥분이 부러워했던 고생 모르고 자란 귀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분의 손 안에 있는 며느리의 손은 물과 비누에 절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었고 하루에 수십 번씩 기저귀를 갈고 손빨래를 하느라 손등에는 붉은 습진 자국까지 덕지덕지 남아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가, 이 고운 손이 다 망가졌네. 세상에, 이 손이 다 망가지도록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옥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며느리의 거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로 옥부는 며느리에게 모든 수발을 맡기고 한 번도 며느리의 손을 제대로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늙어버린 것을 인정하기 싫어 며느리의 젊음과 전문성을 질투하고 외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은 괜찮아요. 제가 아버님 돌보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가는 모습을 제가 지켜주고 싶었어요. 지은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옥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치매 속에서도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아버님이 냄새난다고 하신 건 늙어버린 어머니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기억하는 젊고 예쁜 어머니를 추하게 대할까봐, 행여나 당신 손으로 어머니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서 당신 스스로를 격리하신 거였어요. 저한테 밧줄을 부탁하신 것도 어머니를 때리는 짐승이 되기 싫다는 아버님의 마지막 존엄이었어요. 옥부는 며느리의 말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남편의 짐승 같은 거부 뒤에 숨겨진 그 지고지순한 사랑의 무게를 며느리는 그동안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차라리 자신이 욕먹는 길을 택했던 며느리의 깊은 속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가 우리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을 피운다고. 나는 그저 질투만 했구나. 내가 미쳤지. 늙은 내가 노망이 났어.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를 젊은 옥분이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돌아가신 그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집에서 아버님께 옥분으로 불리는 동안은 마치 돌아가신 그이가 저를 아직도 사랑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이의 스킨 냄새도 뿌리고 어머니의 헌 옷도 입고 연기를 했어요. 저도 그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외도와 폐륜의 증거로 옥분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모든 요소들이 알고 보니 두 여자가 떠나간 두 남자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붙잡기 위해 버린 눈물겨운 몸부림이었습니다. 옥부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가, 너는 내 아들보다 더한 효자다. 너가 우리 집을 살렸다. 내가 너한테 무슨 염치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여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밤의 폭우보다 더 세차게 집안을 적셨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닦고 그제야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한 구석,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메모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는 환각을 인정해줘야 함. 부정시 증상 악화, 욕구불만 시 발작 발생, 스킨 냄새로 정서 안정 유도, 신체 억제되는 뼈마디가 상하지 않도록 반드시 부드러운 천을 덧대야 함. 며느리의 모든 행동은 단순한 정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철저한 사전 준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명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그 메모지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며느리의 노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옥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신의 헌 옷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되고 찢어진 볼품없는 몸빼 바지와 남방이었습니다. 너가 입고 있던 이 헌옷, 이거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오늘부터 매일 아침 너 방에 깨끗이 빨아서 다려다 놓을게. 너는 이제 환자복을 입는 게 아니라 아버님께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있어라.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치료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며느리의 희생에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옥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밖에서는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대에 지쳐 잠들어 있던 덕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왜 울어? 누가 당신 괴롭혔어? 덕수는 며느리가 아닌 옥분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치매로 인해 젊은 아내만 알아보던 남편이 처음으로 늙은 옥분을 향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옥분은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영감, 나 알아보겠어. 나야. 늙은 옥분이. 옥분이. 그래. 우리 옥분이. 울지 마. 내가 당신 지켜줄게. 덕수는 잠꼬대처럼 중얼거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옥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억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늙고 초라한 자신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래요. 당신이 나 지켜줘야지. 옥분은 남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옥분의 거친 손이 남편의 손을 감쌌습니다. 옥분과 며느리 지은은 서로를 마주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리고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이 그들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요. 옥분은 며느리의 찢어진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피가 멈춘 며느리의 팔에 정성껏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미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으니 곧 올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가 아버님을 돌보는 게 학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치료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내가 증인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은 부서졌지만 그들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옥부는 덕수의 쪽지와 며느리의 팔 상처, 그리고 요양보호사 매뉴얼을 챙겨 들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하자. 옥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덕수의 침대 곁을 지키며 현관을 향해 당당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빗물에 씻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던 경찰과 구급대원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옥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안도감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망치와 빗자루 그리고 부서진 문짝 파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빗자루를 다시 들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과 미자가 뿌렸던 소금을 묵묵히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빗자루질 소리가 날 때마다 집안을 짓누르던 오해와 불신도 옥분의 마음속 찌꺼기도 함께 쓸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덕수의 기저귀를 갈고 편안한 자세로 눕혀드린 뒤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아니다. 나더라. 너는 들어가서 좀 쉬어라. 오늘부터 거친 일은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아버님 곁에만 있어라. 너가 우리 집 대장이다. 옥부는 며느리의 등 떠밀어 소파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을 타왔습니다. 달콤한 꿀물 냄새가 집안에 배어있던 피비린내와 땀 냄새를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방문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되어 빳빳하게 다림질까지 된 보라색 남방과 꽃무늬 몸빼 바지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옥분이 헌 옷을 입고 시어머니 흉내를 낸다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옷들이었습니다. 옷 위에는 옥분의 빗돌배뚤한 글씨가 적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가, 이건 헌 옷이 아니라 우리 영감을 지키는 갑옷이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지은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문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 방에 들어올 때마다 냄새난다고 코를 막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의 연기를 위한 소품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옷처럼 다루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며느리가 옷을 챙겨 입고 나오자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껴두었던 자개 분통을 꺼내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분가루 냄새, 영감이 참 좋아했지. 아가, 너가 이걸 바르고 들어가면 영감은 아마 꿈속에서 가장 예뻤던 시절의 나를 만나는 기분일 게다. 질투 같은 건 안 하마. 늙은 내가 해주지 못하는 걸 너가 대신 해주니 얼마나 고맙니까. 지은은 분통을 받아들고 옥분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분통은 오해의 불씨가 아니라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끈끈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옥부는 잠시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약국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덕수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옥부는 며느리를 자신의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라. 옥부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지은의 손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습진으로 껍질이 벗겨지고 손톱 주변은 거스러미가 일어나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옥부는 봉투에서 최고급 영양크림과 습진 연고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꽃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비싼 걸 뭐하러 사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런다. 옥부는 며느리의 손등에 크림을 듬뿍 바르고 마디마디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했습니다. 거친 며느리의 손이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가, 이 상처들은 평생 잊지 않으마. 너가 내 아들 목까지 하느라 이 고생을 하는구나. 너의 손이 이렇게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 분통 없어진 것만 아까워했으니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옥분의 눈물 한 방울이 지은의 손등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안 힘들어요. 아버님이 가끔 정신 돌아오시면 저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알아주시잖아요. 그거면 돼요.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업고 다니마. 너가 우리 집 기둥이고 너가 우리 집 부처님이다. 옥부는 며느리의 손에 꼼꼼하게 약을 바른 뒤 하얀 면장갑을 끼워 주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좀 나을 게다. 설거지나 빨래는 내가 할 테니 너는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알겠지. 그날 밤 옥부는 며느리의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곤두세우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직거리는 녹음기 소리와 며느리가 나지막이 부르는 노래소리. 그것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쭈뼛거리는 시누이 미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옥부는 단호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자는 며느리의 방 쪽은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옳게 있어? 미자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에게 베개로 얻어맞고 쫓겨난 뒤 밤새 무언가 결심을 하고 온 듯했습니다. 옥부는 딸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나오자 미자는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은의 팔에 감긴 붕대와 손에 낀 면장갑을 보자 미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지은이 덤덤하게 인사를 건네자 미자는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해줘. 미자는 가져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들이밀었던 상속 포기 각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나 시집갈 때 비상금 하라고 줬던 작은 땅 문서야. 이거 팔아서 옳게 보약 지어 먹어. 그리고 그 무당한테 줬던 돈도 내가 다시 다 받아왔어. 그 돈으로 아빠 맛있는 거 사드려. 미자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친정아버지를 돌보는 올케를 학대범으로 몰았던 자신의 행동이 뼈저리게 후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그런 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너는 오늘 너의 올케한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너의 올케를 친언니처럼 모셔라. 알겠느냐? 알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지은은 무릎 꿇은 시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아버님도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자주 오셔서 아버님 얼굴 뵈세요. 아버님 기억이 더 사라지기 전에요. 지은의 넓은 아량에 미자는 더욱 크게 통곡했습니다. 옥부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모진 풍파를 겪은 옥분의 가족은 이제 바위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자가 눈물로 사죄하고 돌아간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공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의 방에서 들려오던 지직거리는 녹음기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옥분에게 불안감을 주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덕수의 정서를 지켜주는 평온한 배경음악이자 가족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 오는 날의 눅눅한 습기가 옥분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옥분은 냉장고를 열어 쪽파 한 단과 오징어 그리고 조갯살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덕수를 씻기고 나오자 옥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어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가, 오늘은 비도 오는데
우리끼리 잔치나 한번 하자꾸나. 잔치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은? 우리 식구 다 같이 웃으면서 밥 먹는 날이 잔치지. 내가 솜씨 좀 발휘할 테니 너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라. 옥부는 밀가루 반죽을 개고 쪽파를 듬뿍 썰어 넣었습니다. 지은이 거들려고 일어서자 옥부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손에 물 묻히지 말라니까. 너의 손은 아버님 손 잡아드리는 약손이다. 험한 일은 이 시애미가 다 할 테니 너는 얌전히 있어. 지은은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반죽이 올라가자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 지은이 쫓기듯 급하게 데워갔던 냉동 파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옥부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파전을 큰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찬장에서 빈 소주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깨끗이 씻어 말려둔 빈 병이었습니다. 옥부는 정수기에서 시원한 냉수를 받아 그 초록색 병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진짜 보약이다. 그렇지. 옥부는 며느리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지은도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두 여자가 공유하는 아름다운 비밀이었습니다. 옥부는 파전 접시와 물이 담긴 소주병을 쟁반에 담아들었습니다. 가자. 아버님 기다리시겠다. 두 사람은 나란히 덕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덕수는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왔어. 덕수는 곱게 화장하고 헌 옷을 입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지은은 익숙하게 덕수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여보.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제가 맛있는 거 해왔어요. 맛있는 거. 아이고, 냄새가 기가 막히네. 덕수는 코를 킁킁거리며 좋아했습니다. 그때 덕수의 시선이 쟁반을 들고 서 있는 옥분에게 머물렀습니다. 저기 저 아주머니도 오셨네. 예전 같으면 옥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옥분은 쟁반을 내려놓으며 덕수에게 상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네, 영감님. 댁의 사모님이 솜씨가 좋으셔서 저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같이 먹어도 되지요. 옥부는 이제 며느리의 연극에 기꺼이 동참하는 조연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덕수는 잠시 옥분을 빤히 쳐다보더니 너그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같이 드세요. 우리 옥분이가 손이 커서 많이 했을 거예요. 앉으세요. 세 사람은 좁은 침대맡에 옹기종기 둘러앉았습니다. 옥부는 젓가락으로 파전을 큼지막하게 찢어 덕수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꿀맛이네. 덕수가 오물오물 파전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며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 남편이, 내 며느리가, 그리고 내가 한 상에 둘러앉아 웃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은은 초록색 병을 들어 덕수의 잔에 투명한 액체를 따랐습니다. 여보, 술도 한잔 하셔야죠. 제가 따드릴게요. 그래, 비 오는 날엔 소주지. 당신도 한 잔 받아. 지은은 덕수의 잔을 채우고 옥분의 잔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도 물을 따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술판이었지만 그 잔에 담긴 것은 술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맑고 깨끗한 진심이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하여. 옥분이 먼저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위하여. 세 사람의 잔이 쨍하고 부딪혔습니다. 덕수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캬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아따, 술 달다.
오늘따라 술이 물처럼 다네. 그럼요. 아버님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요. 지은이 맞장구를 치며 덕수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잔을 비웠습니다. 맹물이었지만 옥분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물은 세상 어떤 명주보다 달콤하고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많이 드세요. 우리 옥분이가 요리를 참 잘해요. 얼굴도 예쁜데 못하는 게 없어요. 덕수가 옥분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옥분은 질투 대신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럼요. 댁의 며느님이 아니라 사모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세요. 영감님은 참 복도 많으십니다. 내가 복이 많지. 이런 여자를 어디서 얻겠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옥분이랑 결혼할 거야. 덕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옥분은 그 말 속에 담긴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며느리의 손을 잡은 남편의 손등 위에 자신의 거친 손을 살포시 포개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포개어졌습니다. 며느리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억을 잃어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본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은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아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옥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 평화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붉은 밧줄은 가족을 묶는 단단한 끈이 되었고 가짜 연극은 진짜 행복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했습니다. 술상이 거의 비어갈 무렵 덕수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노래 한 곡 해봐. 당신 노래 듣고 싶어?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불러드려라.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노래. 지은은 목을 가다듬고 나지막하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지은의 청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덕수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까닥이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옥분도 손뼉을 치며 며느리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건너온 모진 세월을 위로하는 치유의 멜로디였습니다. 지은의 청아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 노랫말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덕수와 옥분의 젊은 날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담은 타임캡슐과도 같았습니다. 덕수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동네 어기 평상에 앉아 아내가 불러주던 노래를 듣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옥부는 젖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노래는 옥분이 젊은 시절 불렀던 그 가락, 그 감정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옥분은 식탁 아래로 며느리의 다른 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고 굳은 살이 박여 단단했습니다. 어느새 옥분의 입에서도 나지막한 흥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옥고름 씹어가며 산 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옥분의 탁하고 갈라진 목소리가 며느리의 맑은 목소리 위에 얹어졌습니다. 지은은 놀라지 않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맞췄습니다. 두 여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깊은 위로이자 고단한 삶을 함께 짊어지고 가자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방 안에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중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과거의 옥분을, 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현재의 옥분을 노래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젊음과 늙음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노래 안에서 하나로 만났습니다. 덕수는 두 여자의 노래를 들으며 꿈을 꾸듯 중얼거렸습니다. 옥분아, 노래 좋다. 우리 옥분이 목소리가 둘이네. 쌍둥이인가 봐. 덕수의 눈에는 며느리도 옥분이었고 옆에 앉은 낯선 할머니도 옥분의 친구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덕수는 양손을 뻗어 한 손은 며느리의 손을, 다른 한 손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옥분의 손과 상처 입은 며느리의 손, 그리고 세월에 풍화된 덕수의 손이 하나로 포개어졌습니다. 그 맞잡은 손의 온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기억은 사라지고 육체는 늙어가지만 사랑했던 기억의 조각들은 여전히 이 손 안에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를 지나 끝을 향해 갈수록 덕수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나 졸려. 노래 더 불러줘. 덕수는 행복한 아이처럼 웅얼거리더니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발작도 공포도 혐오도 없는 가장 평온한 안식의 세계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지만 옥분과 지은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돌아가는 소리와 규칙적인 덕수의 숨소리,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고즈넉하게 남았습니다. 옥분은 잠든 남편의 이불을 덮어주고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가 정말 잘 불렀다. 어머니도요. 제가 들어본 노래 중에 최고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비갠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먹구름이 거친 밤하늘에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먼저 간 아들이 저기서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내를 그리고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날 이후 옥분의 집에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옥분은 며느리의 방문 앞에 깨끗하게 빤 헌옷과 자개 분통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만의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